이스마일 하니의 암살로 촉발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강대강 대치가 점차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 충돌을 벌여온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지만 대규모의 확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4년 4월에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공격도 양국 간의 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양측 모두 선을 넘어 새로운 중동 전쟁의 촉발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국 본토 안에서 하마스의 1인자인 하니에가 암살당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직접 공격을 천명하였으며, 그러자 이스라엘은 역으로 이란의 보복에 앞서 선제 타격까지 불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등 군사력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마저 이스라엘,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군사, 외교적 지원과 중재 등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확전 규모가 커질 경우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에만 머물지 않을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을 더하는 사건은 이라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라크 내에 위치한 미군 기지로 두 발의 로켓이 떨어지면서 최소 5명의 미국인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한 명은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기지를 향한 이번 공격을 두고 아직까지는 이란의 보복 위협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도 하니의 암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불붙는 중동의 국제정세와 함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2023년에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개전한 이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두 국가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상대로 직접적인 무력 투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은 친이란 국가인 시리아와 헤즈볼라 민병대 등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 외의 지역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등을 타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직접적으로 무력 충돌을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던 두 나라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을 기점으로 완전히 깨지고 말았는데요. 전시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외교 공간을 표적으로 공습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실의 약속이란 작전명으로 감행된 이란의 미사일 공습은 이스라엘의 탄탄한 방공망에 가로막혔으며,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기는 했지만 양측 모두 최소한의 선을 유지하며 확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1인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스라엘에게 암살당하면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란은 계속해서 무력으로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레바논의 민병대이자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대치 관계를 유지 중인 헤즈볼라마저 확전 의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확전은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확전이 발생하면 지상전력 위주의 공방전보다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진실의 약속작전처럼 미사일을 활용한 군사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당시 이란의 미사일 공습을 두고 이란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상당수였습니다. 이란이 본격적인 공습을 앞두고 사전에 미국에게 반격을 알리면서 개입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민간인이 밀집한 지역을 피해서 공격하는 등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대응 의지를 피력하되 국제사회를 전란으로 몰고 가지는 않도록 조절한 것이라는 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란의 이번 공습은 규모와 수위 측면에서 모두 지난 공습보다 강도가 더 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면 예상 표적 지역은 하이파 항구, 텔아비브, 70%의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지중해 가스전 등 대략 3지역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상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란과 이슬람의 입장에서도 종교적인 성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라도 직접
직접적인 공격에선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공습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텔아비브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텔아비브는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수도로 취급되며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다수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란의 공습 대상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최대 항구인 하이파 항구나 이스라엘의 전력 수급 중 70%를 책임지는 지중해 가스전 일대를 타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경제와 자원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여지도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과 군사적 충돌을 벌이고 있는 헤즈볼라의 이란 지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헤즈볼라가 선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과부하를 일으키면 이란이 후속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연합작전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은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오는 헤즈볼라의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 중 일부만이라도 흔들 수 있다면 이란의 공습이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헤즈볼라 이외에도 예멘의 후티 반군 등도 이란을 지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다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와 방공망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국가의 확전 위험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첨단 레이더 장비와 방공 장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이란은 러시아에게 드론 등의 무기를 지원했는데 이를 받았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역으로 레이더 장비를 통해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세력도 적지 않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의 영공을 지나가야 하는데 4월에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공습을 두고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과 로켓을 적극적으로 격추하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UAE 등의 국가도 이란의 미사일 격추를 도와주거나 주요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등 중동 국가 중에서도 이란의 공습에 반대하는 국가가 적지 않습니다. 중동의 맹주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록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언제든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만약 이번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제든 격추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이슬람 국가로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중동 국가도 적지 않아 이란의 공습 규모에 따라 중동의 정세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국가들이 대립하는 구도로 확전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국의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현 정부와 집권층은 본격적인 전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뒤집기 위해 주변 국가와의 긴장 상황과 확전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은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권을 지탱하는 극우 연립정부의 지지가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정의 극우 인사들은 이른바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정권의 입장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해 주변 국가와의 긴장 관계를 계속해서 고조시키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20석의 이스라엘 국회 의석 중 네타냐후의 연정은 겨우 64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4명의 이탈만으로도 과반수를 내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는 실각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대치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하마스 등과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군사 외교적 전략을 취할 여지가 있어 이란과의 대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이스라엘은 드론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지휘관을 사살하면서 군사적으로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사살된 헤즈볼라 지휘관의 계급이나 다른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행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와의 분쟁에서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경우 이란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세력으로 헤즈볼라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공습의 추이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확전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3일 이의전력 차이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와 정치체제 또한 매우 안정적이고 탄탄합니다. 국토 면적과 인구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갖춘 국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산과 힘은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 있는 유대계 인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2020년 기준 미국 내 유대계는 760만 명, 전체 인구의 2.4% 정도지만 그야말로 소수정예의 막강한 힘을 보입니다. 실제 미국 100대 부자의 3분의 1, 명문대 교수진의 40%, 상원의원의 11%, 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스티브 발머, 인텔의 앤디 그로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등 대표적인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이스라엘계이며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 또한 유대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SC은행, 시티그룹,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체이스 맨해튼, 솔로몬 브라더스 등이 모두 유대계의 소유이며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적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에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 AP통신, UPI통신, MBC, ABC, CBS 방송 역시 유대계 인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 경제를 장악한 유대계는 그야말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며 선거와 여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미국 유권자의 76%가 이스라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엔 유대계가 낙점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요. 부유한 나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미국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두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배후 미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처지이며 때문에 대중의 인식 또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이란을 앞선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이스라엘 중 군사적으로 어느 쪽이 우세할까요? 최근 BBC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양국의 군사력 비교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양측 모두 군사기밀이 많은 나라이며 공개한 자료 또한 많지 않아 국방력의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꺼리튜브는 상기위 기관의 공식 정보 및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발표 자료, 그 외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최신과 최선의 추정치를 계산, 양국의 전쟁 능력치 국방력을 가늠해봤습니다. 2022에서 2023년 기준 이란의 국방 예산은 약 74억 달러, 하나 10조 2천억 원인 반면 같은 기간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은 약 190억 달러로 이스라엘이 2배 이상 높은데요. 한 해 국방 예산으로 60조 원을 쓰는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미비한 수준이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이스라엘이 이란보다 국방비를 더 쓰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경제 생산량에 척도라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GDP가 이스라엘은 5,250억 달러, 이란이 4,130억 달러로 이스라엘이 근소한 우위지만 실제 이란은 산유국으로 지표에 잡히지 않는 막대한 양의 원유를 중국을 포함 제3세계에 수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 역시 전쟁 자금, 즉 실탄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이스라엘 4%, 이란 2%로 2배에 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전쟁에 대한 대비는 이란보다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S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역시 이런 점을 드러나지 않은 군사력을 포함 전면전에서 이스라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과 추정일 뿐 실제 보유한 군사력에선 이란이 이스라엘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국가로 인구는 1,000만 명의 이스라엘에 비해 약 10배 더 많고 현역 군인의 수도 60만 명 대 17만 명으로 4배나 많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핵심 전력은 당연히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도에서 알 수 있듯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약 2100km 정도 떨어져
떨어져 있고 이 거리가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갈등과 반목에서도 공식적인 전쟁 기록이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무기는 미사일이며 실제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벌어진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 자체적으로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무인기를 개발했는데요. 과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발사한 미사일 또한 이란제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케네스 맥켄지 장군은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수가 2022년 기준 3,000기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방이 가장 민감해하는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에 다다랐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 미국 측은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막아줄 것으로 보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력 열세를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과 이란이 핵보유 의심국가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취급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스라엘 역시 외국으로 미사일을 수출할 만큼 미사일 강국이지만 이스라엘보다 10배 이상 넓은 국토에 지하 비밀 미사일 기지를 구축한 이란에 비견될 정도는 아닙니다. 공군 전력에선 그나마 이스라엘이 우위를 보이는데요. 이는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이스라엘의 특성 때문입니다. 즉 방어가 아닌 선제 공격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이스라엘군은 공군의 예산 대부분을 쏟아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투기는 340대로 전투기의 몇몇만 봐도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F-15, 스텔스 전투기인 F-35 등 최신의 전투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차례의 전쟁으로 입증되었듯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점은 공군력과 유도무기에 있다며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석유시설을 포함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공습하리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지만 과거에도 이란군의 고위 인사가 공습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달 시리아 소재 이란 영사관 건물 폭격도 이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약 32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F4, F5, F14 등 도입 연도가 1960년대까지 올라가는 노후된 기종이 다수이며 또 미국의 제재로 이 중 극소수의 전투기만 정상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얕볼 수만은 없는 것이 중동 국가 중 실전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공군이며 8년간 이어진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가장 많은 베테랑 파일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후화와 비전투 손실, 가동률 저하로 이스라엘 공군의 적수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 세계 9위의 공군력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군사적 파괴력을 제외하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이언돔과 이스라엘형 사드라 할 수 있는 에로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스라엘의 압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국방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사나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기구는 지난 13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무인기를 대부분 파괴했다며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자신하는 분야도 있는데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현재 이란군은 정식으로 사이버전 부대를 운영 중이며 방어보다는 공격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전력을 개발해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부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스라엘 전 분야에 걸쳐 최소 3배 정도 사이버 공격 강도가 높아졌다라며 총 3,380건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양국이 멸망을 가정하지 않는 이상 핵의 사용 가능성은 무의미하겠지만 파멸적 성향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행태를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아직 핵무기 제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핵시설을 이용 핵무기를 제조하려 한다는 의혹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전국토에 걸쳐 만들어 놓은 방대한 지하미사일 기지를 봤을 때 핵보유 유무에 대해선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그동안 대부분 이란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보복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전술의 뜻 서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육군이나 해군이 직접 맞붙진 않을 것이며 이란은 미사일,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양측이 모두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란의 경우 지난 13일 공격에서도 증명됐듯이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란을 직접 공습하기 위해선 시리아와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등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범해야 하므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또 전쟁은 두 나라의 내부적인 문제,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사 중엔 전쟁을 원하는 이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 의회와 내각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란 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국민 70% 가까이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반대하고 있으며 확전되었을 때 벌어지는 중동 내 이스라엘의 입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양상이 좀 더 과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이란 내부에 숙련된 비밀정보원을 침투시켜 왔으며 이들을 통해 이란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해 왔습니다. 이란 역시 대리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듯 모든 전쟁은 국민이 원해서가 아닌 정치 세력의 필요 때문에 벌어져 왔는데요. 어떤 정치 세력도 확전을 희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비대칭 전력과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쟁으로 확전된다면 그것은 정치 세력이 이득을 얻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시설 타격이 무기공장파냐 아니면 우두머리 살이냐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방법을 두고 전 세계 언론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1년 이후 핵모호성 전략인 NCAD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란은 2015년 P5+1 핵합의 JCPOA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농도 60% 이상의 농축우라늄 70kg, 20% 농축우라늄 1000kg을 갖고 있어 사실상 핵무장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통상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으로 생산됩니다. 핵무기 한기 생산에는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 15에서 20kg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소 수기에서 10여 기 이상의 재료가 확보된 이란에게 핵무기 제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보복 반대를 천명했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고통스럽게 보복하겠다는 패기를 보이면서 주변국들은 공격받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중동 지역 긴장 확대에 관심이 없다며 군사 갈등을 더 고조시킬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은 제한적이었다며 발을 빼려는 듯한 뉘앙스의 말도 남겼습니다. 강력한 보복을 원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이스라엘군은 지난 16일 레바논 헤즈볼라의 사령관 3명을 제거하며 보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서부 해안 도시 아인바에서 헤즈볼라의 여단장급 장교인 이스마일 유세프 바지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공개된 영상에선 이스라엘군 항공기에서 발사한 정밀유도 미사일이 바지가 타고 있던 차량을 직격하는 큰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불에 타고 있는 바지의 차량과 구급차가 도착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또 몇 시간 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정예군인 라드완군의 사령관 무스타파 세코리타 크파르두인 지역에서 제거했다며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베이트 힐레링건 아이언돔 방공기지를 향해 자폭드론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처럼 끊임없이 두 국가는 장군과 멍군을 번갈아 가며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각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은 극단적으로 싸우는 앙숙이 되었지만 한때 이들도 허니문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BC 479년 영하 300의 악역을 맡았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유대인을 몰살하려던 세력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선 크세르크세스를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란은 20세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독립국가를 이뤘는데요. 당시 이란 팔라비 왕조는 이슬람 국가로는 티르키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설치됐습니다. 특히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소비하는 석유 대부분을 수출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주요 석유 공급원이었습니다. 이때 이란산 석유를 실어오는 이스라엘 유조선의 항로를 아랍 국가에서 막는 바람에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즉 6.1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란은 서방으로 석유를 팔기 위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송유관을 아슈켈론에서 홍해까지 깔기도 했는데요. 두 나라는 직항로를 개설하고 이스라엘 기술자들을 이란으로 보내 서로의 경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엔 군사부문의 왕래도 왕성했습니다. 이란군 장교 수백여 명이 이스라엘에서 교육받는가 하면 이란이 주문한 지대공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개발해줄 정도로 친했고, 이란의 전통적인 비밀경찰 사바크는 1957년 설립 당시부터 이스라엘 모사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양기관이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양극을 달리고 있는 종교 문제에서도 당시엔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건너가 활약을 했고, 주변국의 따가운 눈총에도 이란은 테헤란에만 30여 개의 유대교 회당을 지어줬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오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밀월 관계를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루올라 호메인이었습니다. 신정과 공화정을 결합한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는 혁명을 성공시킨 호메이니는 이란 국민에게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적이자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에 있는 작은 사탄이라고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인 52명이 444일간이나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로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호메이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시키자며 모든 이스라엘인은 이란을 떠나고 이스라엘 주재 이란 대표들은 강제 귀국시켰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단절되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두 나라는 완전히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는 2010년 이란의 수많은 핵물리학자를 암살했으며 이란의 원심분리기를 해킹하여 2021년 화재 사건의 주범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꾸준히 괴롭혔습니다. 헤즈볼라는 호메이니의 원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아파 무장단체로 일하는 헤즈볼라를 도우려고 시리아를 관통하는 무기수송 루트까지 뚫었습니다. 이란은 현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힐 다양한 옵션인 행동대원을 시야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란은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란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쿠드스라 부를 만큼 유대인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2016년 3월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이란 공군사령관이 공식 석상에서 탄도미사일의 목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2017년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영구적인 수도로 한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국경을 맞댄 사이도 아니고 심지어 사이에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을 두고 있는데요. 신정정치 국가인 이란은 언제나 국민을 선동할 가상의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4차 중동전쟁 이후 미국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대신 이집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란의 경우엔 반미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어차피 받지 못할 보조금에는 미련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이 있는데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을 기회 삼아 시아파를 지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이란의 밑으로 두는 종속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란을 이용해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계속 세력을 확장해 간다면 이란의 다음 타겟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일 것이고, 이들도 이런 의견에 적극 동조하여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중동 민심 또한 이란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아랍 국가들의 가장 미움을 받는 국가는 이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67%, 요르단이 72%를 기록했고, 이란은 이들을 저만치 앞서는 92%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과거엔 이스라엘이 신경 쓸 만한 군사 강대국이 이집트 정도였지만, 현재 이란은 군사적으로 그 규모를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걸프전 공습을 교훈으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 시설을 모두 지하에 감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속임을 위한 가짜 더미 시설까지 만들어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첩보위성을 기만하고 있는데요. 중동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국가는 이라크인데, 이보다 5배가 넘는 이란이 적들을 속이는 기만체까지 펼친다면 지하 핵시설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두 나라는 몇 차례 서로 미사일을 날렸지만 이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대리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올해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하면서 여기에 머물던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레자 자에디를 암살하면서부터 대리전이 아닌 국지전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2일이 지난 4월 13일 밤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300발 넘게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공개하며 즉각적인 보복을 다시 한번 천명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제사회가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자란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이 반격한다면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는 했지만 아울러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입니다. 서로가 전면전으로 대응하기엔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중동 각국 역시 실익을 계산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년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국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좌불안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정보를 미국과 나누며 보복에 협조하긴 했지만 이를 요격하기 위한 영공 사용은 거부하면서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왔습니다. UAE는 올해 초 예멘 후티 반군에 맞서기 위한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 참가를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국 영토에서 후티 반군을 향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도 반대했는데요. 이들 관점에서 이란은 중동 내 최대 라이벌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이지만 자국민에게 미국의 편에 선다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불가피하게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기준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량 1,500만 배럴 중 100만 배럴 이상이 이란산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이란이겠지만 여기에는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이란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거리튜브였습니다.